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8대0 탄핵 가결되는 날 조금은 가격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사회장을 세상이 다 하는데 주체자로 몰아서 저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 내보내주느냐 내일 내보내주느냐 뭐 금방 나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3개월이 가도 아니고 1심이 끝나니까 실형 2년을 때렸어요. 교도관들도 놀랍더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주체자인 흔히 말로 주범이 있고 정범이 있는데 주범과 정범이 어떻게 구형과 선고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사소한 도둑질을 해도 먼저 하자는 사람이 주범이 되어야 될 일이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드디어 정치적 판단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내부터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2년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들어가서 사실 그 울분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주체자로 몰아서 여기다 집어넣었는가.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집회 주체자인 공동대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절 잡아 열 때는 태극기 집회에 바람을 빼는가 동시에 너에다가 족쇄를 묶어놔야 적어도 태극기 집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받는 속에서도 계속 우리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모든 잘못은 경찰의 잘못이 됐던 모든 잘못은 전부 우리 인태로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항소심에서 정강용 씨는 1년 6월에 2년, 저는 2년에 3년 받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주범이 됐는데 이제 제가 나와서 집행유예 3년, 현재 이제 상고심 아직 대법원에 이제 진행 중입니다. 내가 이걸 형벌이 겁이 나서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느냐? 고민 많더라고요. 이래 뭐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경찰한테 물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자칫하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이 살살 좀 이래 알아서 정도껏 조절해서 하면 되지. 한 반. 근데 제 성격이 조절해서 잘 안 됩니다. 나쁜 놈 보면 욕을 해야 될 스타일이라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거는 제가 당기국에 처음 이제 사회를 보고 마지막 새누리당이 만들어질 때 제가 하차를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적어도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극기 집회가 정치 결사체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정치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우리가 우리 후보를 뽑아서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배척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다. 순수하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면 각 당의 후보자가 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 태극기 집회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 또 앞서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수를 대표해서 충분히 정치를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게 그 핸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것도 안 돼서 제가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강용 씨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그만둔 거 보면요. 저 생각은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정치 결사체로 갔다면 쫑을 봐야죠. 끝까지 갔어. 근데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 이후에 애국당이 만들어지고 아마 이런 정치적 갈등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식이 돼서 지금 현재 애국당 집회, 대한문의 국본 집회, 그리고 동아면세점 앞에 거기 일파만파 집회, 또 무슨 교보 앞에 거기도 무슨 집회, 또 종각 앞에 뭐 가끔 강남도 열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4분 5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TV를 보면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전혀 이런 것들 안 나오고 예전 거 이제 뭐 녹화해서 보여주고 가끔 볼 수 있는 게 신문밖에 없는데
어느 신문을 뒤져봐도 태극기 집회가 뭐 어떻고 하는 것들이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조선일보에 뭐 조만한 기사들이 나오기 한데 그걸 보고 지금 뭐 어떻게 갈라져 있다 이런 생각은 잘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안에서도 일반 범죄자들하고 좀 달라서 조금 이제 요시찰 이제 이런 인물 대상이 돼서 누가 면회 오면 다 적습니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적고 뭐 있어 말 한마디 잘못한 것까지도 아마 다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면회를 와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녹화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그게 법무부 장관까지도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좌파들이 지금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무슨 그 지령을 내리고 자기들만의 암호를 해서 어느 날 가서 쳐들어가라 투쟁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매뉴얼 우리를 관리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나 정강용 씨나 집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렇게 핸들링 해본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그냥 보고 저러나 보다 했지 우리가 폭력 집회를 알고 뭐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 이럴 계제도 아니고 그런 인물도 아니고요. 그러나 법원 저희들을 폭력 집회를 선동한 아주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들로 낙인을 찍어서 이따 나왔는데, 야, 이제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면 태극기 집회가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강화문 일대 이쪽으로 막 가득 메워서 집회를 할 거다 하고 나와봤는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분 5열이 됐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가 건강도 못 추스리고 지금 사실 이빨도 이제 4개인가 5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을 썼더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빨로 이제 나타나는데 몸을 추스리고 그 핑계를 대고 지방이나 외국을 가라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외국은 제가 이제 갈 수는 없고요. 이제 뭐 비자도 안 나오고 또 외국 가면 뭐 일일이 뭐 왜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안 가고 지방은 그래도 좀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갑자기 8월 15일을 D-Day로 해서 적어도 통합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저 이계성 회장님 계시더만 그래 8월 15일을 적어도 통합 집회 D-Day로 잡는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뿔뿔이 흩어진 이 모든 태극기 집회를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 이거. 이 상태로 흩어져서는 도저히 압력 수단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모든 게 뭉치지 않고는 안 될 환경이 됐어요.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뭉쳐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뭐 일부 이제 물어보고 올라가서 연설을 해도 가능하느냐? 알아서 하세요. 개인이 했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안 다칠 수 있다. 다치는 건 둘째고 일단은 모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각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2번, 3번 계속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요구 하나를 들어주라. 8월 15일 날 통합 집회를 한다는데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돼서 사실 이 자리에서도 뭐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또 개체별로 만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제가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태극기 집회 뭔가 이런 구심점이 전혀 달라져서 그런 건지 말은 번지름하게 잘 됐어요. 아,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이랬는데 13일인가 14일 되니까 펑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인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이유는 있어요.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가 다 갈라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 처처 딸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통합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반대죠.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개체별로 돈을 내서 그 행사하는 걸 하나로 모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행사도 커지고 할 텐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랬더니 결국은 앞서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이질감 때문에 무조건 이제 첫째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너하고는 안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하겠다. 막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와서 그렇게 목청 놓아 부르던 그 어른들이 너희들 몇 명 때문에 통합 집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결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의가 됐는데 결국은 8월 15일 행사는 절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태극기 집회는 끝나는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요. 언제까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느냐. 평생을 애국만 하다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제 편히 쉬어야 될 지금 이 시점에 이 어른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주는 이런 보수가 이게 제대로 된 보수인가? 이건 아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슬퍼를 하고 다닙니다. 좋다 그래. 개체별로 한 달에 3번 정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강화문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특정 장소에 모든 태극기가 모여서 통합 집회는 열어야 된다. 이건 왜냐 이러면 제가 생각을 해도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그 태극기 집회를 보고 누가 거기에 압력을 받고 누가 아 그래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모인 인원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인 그 많은 인원이 한 팩트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봐야 정권도 야, 이 큰일 났구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요건 제가 이제 흘러온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태극기 집회를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아마 이런 많은 숙제들이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어차피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 제외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모티브만 주면 100% 한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응집력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요. 애국당 집회에 가보나 국본 집회를 가보나 저 일파만파를 가보나 가서 그 국민들하고 직접 손을 잡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통합 집회를 하느냐.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당신이 올라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사회를 보고 그렇게 이끌어주면 다시 모이지 않겠느냐. 근데 말은 맞는데 제가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물론 올라가서 내한테 다가오는 또 다른 압박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실수를 해서 내가 다시 거기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깡을 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 집행부나 그리고 태극기 집회만이 아니라 당도 그렇고 전체 보수를 이끌어서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들어가 봐야 혼자 바보 병신 쫓아낸다. 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또 이제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뭐야? 나만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다 나가야 되는가? 뭐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물론 이제 구치소 앞에 와서 손상대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뭐 이런 소리는 계속 안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나 법조나 뭐 이런 쪽에 대응을 해서 우리도 좌파 못지않는 이런 응집력도 있고 이런 실력자도 있고 이런 자본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는데 끝났습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여기 나왔어요. 친척이나 식구들은 얘기를 하죠. 이제 하지 마라. 그거 뭐 해서 얻을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아니라 뭘 보자고 하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서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는 방법도 내가 그 안에서 배워왔다. 말은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너무 모르고 지금까지 탄교육 집회에서 사회를 받다가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집행부가 다 집회 경험이 없다 다 몰랐어요. 안 들어갈 수 있는 행동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행동도 있고 어떻게 그 민중을 리더하면 그 집회가 지도자들은 안 다치는데 두드러 깬 사람만 잡혀가는. 이거 뭐 방법은 다양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조사를 받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집회가 좌파랑 그래도 비슷한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그 진술이 그거예요. 나는 집행부하고 밥 한 끼 먹어본 사실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사실 없고 회의 한번 해본 사실 없고 통화해본 사실도 없다. 이걸 압수수색 돌아서 다 뒤졌어요. 싹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핸드폰까지 다 봤는데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구속시키는 조건이 뭐냐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뒤져보니까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을 할 우려서 상당히 높게 지배해버리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사실인데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수십만 명이 그렇게 모인 자리에 그 사회를 보고 막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막 태극기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저거는 뭔가 다 회의를 거치고 사전에 준비된 각본안 아래 저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검사도 집회 현장에 한 4번인가 뭐 왔다 하더라고요. 왔다. 근데 또 선동도 뭐냐 이러면 당신의 몸짓이나 손짓이나 목소리가 그냥 선동이다. 내가 야 이거 목소리 잘못하도 이제 선동이 돼 있구나 했는데 사실은 3월 10일 날은 그 상태는 멘붕 상태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인 대로 욕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도저히 재판을 받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풀 영상을 우리가 갖다 줬습니다. 그 법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라. 이 행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돌격 얘기를 하면서 대상자를 보고 야 이 새끼가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대상자를 욕을 하는 게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미 정해진 프레임 안에 딱 갇혀져서 이제 그런 거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촛불 집회는 뭐가 아니라 백서고 뭐고 계속 나오는데 촛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라에서도 지원해 줄 정도까지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뭔가? 그럼 그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이 얘기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적폐 세력인가? 아니면 반역자들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 안 돼서 제가 수작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하였어요. 진짜 단 한 줄 양심을 여기지 않고 내가 본 그대로의 태극기 집회를 내가 써야 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역사를 뒤집혀서 진실이 밝혀지면 이게 대단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썼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진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광화문 일대 세종로 종로를 덮을 때 그분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까? 그냥 저쪽에서 촛불들이 난리 법석을 떠니까 그래 나는 촛불은 시리가 나가면 이게 아니잖아요. 촛불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언론이 부하내동해서 진실을 가리고 촛불을 침소봉대해서 마침 촛불 집회에 나가면 애국자,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회적 여론을 몰았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몰고 가는 그 순간에 법치를 망각해서 그 공소장하고 신문 기자들 쓴 그 엉터리 기사 몇 개를 초록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 내용 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딱 요 한 줄 가지고 결국은 8대0 탄핵 심판까지 갔어요.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사회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아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오늘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진짜 이거 뭔지도 모르고, 야, 태극기 들고 한번 나가보자. 이래서 나왔을 사람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나이 아주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촛불은, 그래, 그 좌파 애들 하는 게 나쁘다. 그래도 나는 좌파는 아니니까 그냥 태극기 들고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언론은 프레임을 짰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그 오다대로 결과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들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건 우리들이 제일 많이 먹었죠. 프레임을 짭니다. 자, 지금부터 여론을 모조리 태극기 집회로 몰고 가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뻥튀기를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10,000명, 내일 5,000명, 이게 아니고 계속 쫙 높아지는 것처럼, 오늘 5,000명 나오면 10,000명, 10,000명 나오면 30,000명, 300명 나오면 100,000명, 100,000명 나오면 1,000,000명, 1,000,000명, 1,000,000명. 얘들이 미국의 덴버 대학교 에리카 채널스라는 그 교수가 쓴 3.5%가 있습니다. 민중이 3.5%만 광장에 모여서 계속 정권에 대고 항의를 하면 이 무혈이에요. 폭력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어느 정권도 다 손들고 내려와야 된다, 이거. 이거를 민주노총, 강성노조들하고 입을 맞춥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게 난폭하고 집회만 하면 두드러 깨던 그 민주노총이 갑자기 아주 조용한 행동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강성노조였던 민주노총, 그리고 언론, 그리고 그때 당시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죠. 이런 삼각관계가 구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탄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결과만 보고 본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나간 62명이 동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은 가결이 됐지만, 처음 시작하고 물고 늘어질 때가 이미 세월호 사건 터진 그날부터입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기에 좌파가 올라타면 큰일 난다. 100% 세월호 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그게 하야로 갈 수도 있다. 이까지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좌파들의 이 생리를 쭉 보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면율입니다. 그냥 쫙. 그러니까 훈련 조금만 시켜놓으면 그 훈련이 계속 답습이 되는 거예요. 보수는 이런 훈련이 없어요. 근데 강주 사태 이후에 10%의 가산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으로 어디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30년이 지나니까 이것들이 전부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다. 바로 다음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동력을 찾자고 일으킨 게 강우병입니다. 근데 그 강우병을 시도해서 이명박 정권에 붙었다가 거짓말로 탈론을 접었어요. 그런데 마침 세월호 사건이 지금 조작했다 아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그 세월호 사건을 결국은 헤게모니로 잡고 두고 보십시오. 똑같이 강주 사태의 10%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요구 조건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 정부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있는 이 부분에 또다시 좌파가 딱 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좌파가 많은지 잘 몰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훑어보니까 여기도 좌파, 저기도 좌파, 앞에도 좌파, 뒤에 다 좌파예요. 호남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런 것 좀 의구심스럽고, 그렇지만 이미 현실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 정국을 몰고 와서 결국은 정권까지 지금 다 지었는데, 그럼 보수는 뭐였냐, 그러면? 사실은 인원수로 따져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60대 40으로 많이 봐줘서 좌파가 한 40 된다 이러면, 그래도 보수 한 60대잖아, 그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 그리고 모든 자본력, 그리고 인력 다 갖춰 있어요. 딱 한 가지 못 갖춘 게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앞에서 리더가 앞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 보수들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무소불위로 날뛰는 좌파들이 없었던 시대는 괜찮아요. 아마 어르신들 그 시대는 그냥 좌우 대립이 너희들이 이러고 거의 정치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의 태극기하고 촛불은, 저쪽은 이제 촛불은 아직도 뭐 정치가 개입이 돼 있지만 사실 이쪽에는 순수한 민초들의 그 집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변해 오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훈련을 안 시켰다. 제가 이계성 그 회장님 주신 그 좌파들의 비밀 문서를 읽어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거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얘들은 백과사전 같은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집회를 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2중, 3중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각 진영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어느 누구도 승리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는 매뉴얼을 갖고 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매일 보던 사람 단상에 올라가서 그냥 듣기도 거부간 이런 얘기 몇 번 하고 내려오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어른들이 그 30 몇 도시 되는 그 땡살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대한 피로도가 아마 그까지 달했을 거예요. 자, 이렇다면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신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전면에 나서지 마시고 뒤에서 보조만 하시면 됩니다. 왜?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이끌어가는 앞에 설 것이고, 그들이 태극기 집회에 아마 원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괜히 또 얘기해서 좌파들이 이게 더 큰일 났다 했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태극기 집회도 좀 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오프라인식이 아닌 온라인식의 투쟁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적용하면 상상도 못하던 이런 걸 우리가 맡아낼 수 있다. 사실 이건 전략이라서 얘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못 해드리고요. 이걸 지금 현재 연구에서 결과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도 할 게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내가 왜 여기 왜 나와 있냐. 이런 형태대로 집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집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아마 이런 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합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어떤 투쟁이든 집회든 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꼭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서 집회를 해야만 그게 결과가 오느냐?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촛불 집회로 인한 정권이 탄생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마다 한 번도 태극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는 아예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이러면 태극기를 든 대한민국 국민도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결국 머리 쪽수밖에 없잖아요. 강화문을 가동 배운 게 아니라 뭐 강화문서 예전에 우리 3.1 때인가 왕창 한번 모여서 뭐 일대를 다 덮어봤지만 그렇게 덮는다고 또 우리 말이 먹혀들까? 아니다. 실수한 이유가 있다. 목표가 없었고 전략도 없었다. 그냥 와서 막 들이 흔들면 알아서 내려오나 보다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요. 이제 전략적 집회들은 무슨 목표를 갖고 이 집회를 해야 되고 이 집회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자본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100만이 모이면, 쉽게 해서 10만이 모이면
직업처럼 데모를 일삼고 폭력을 일삼는 아주 숙달되고 훈련된 민주노총의 투쟁가들이 중앙을 딱 찹니다. 이렇게. 요 선수들이요. 요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외곽을 얘들보다 조금 덜한 정교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외곽 세력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국민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 하니까 우 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언론이 숙달된 얘들을 비춰서 뭘 이르면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계속 민초들한테만 돌아다니면서 평화집회한다, 평화집회한다. 천만의 말씀. 제가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 비밀 문건에 촛불 집회 넣을 때마다 술 먹고 깽판 지고 난리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자기들 문건도 있어요. 그게요. 이걸 대한민국 언론 하나 어디가 비춰준 적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평화집회 했습니다. 제가 아까 3.5% 그걸 왜 얘기하냐면, 아니, 그 민주노총이 그 버스도 막 70m씩 두드러 깨고 경찰도 박살내고 이 보통이 아닌데, 체질적으로 그렇게 훈련된 애들이 평화집회가 가능할까? 그때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는 차벽에 몇 명이 붙어서 뭐 이러길래, 그렇지, 저놈들은 피가 그러니까 저건 안 된다. 아니었어요. 끝끝내로 언론이 평화집회를 부르짖고 하는 행동은 평화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채널 방송들은 하루 종일 중계방송하듯이 평화집회는 이렇다 뭐다고 쫙 국민들 다 세뇌당했죠. 근데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파에서는 절대 그런 거 자료를 안 모을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만 잡다한 일을 명상을 다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게 밖에 그냥 내놓으면 보는 사람이 돌아쁩니다.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대한민국 언론이 평화집회라고 거짓말을 했구나. 그리고 모인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대한문에서 아니면 그때 이제 그 세종로 거기에서 같이 할 때 거기 인원하고 여기 인원하고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 그쪽이 많다고 이랬어요. 그날을 아마 그 앞뒤인가 그날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인 집회 참석 인원을 발표 안 합니다. 그날부터. 그런데 민노총 자료를 샥 빼서 딱 봤더니 10만, 20만, 30만, 이 순 거짓말이에요. 뻥튀기 한 것도 좋은데 100만, 1000만이란 그 숫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의 강화문의 숫자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다 전국 수치인데 언론을 꼬시니까 언론이 알아서 강화문에 이만큼 모였다, 이만큼 모였다. 나중에 가서 합산해서 전국 1000몇백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태극기 집회하고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언젠간 우리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는 10만 명 모이면 5만 명 모였다고. 촛불 집회는 5만 명 모이면 20만 명 모였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촛불 집회를 보고 무조건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관이다 방관. 여기 이제 학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모르면 배워야 되지만 배울 데가 없으면 어디 가서 훔쳐도 와야 돼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도둑질 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탐기국에서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쟤들이 어떤 작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배워서 나올 수 있는 인력을 가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반대로 당했습니다. 좌파들이 우리 집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분란 일으킨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너희들 집회에서 계속 폭력이 일어나고 이상한 짓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도 너희들이 집행부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무도 아닌 것도 법으로 끼워 맞추기가 되더라고요. 다음은 좌파 집회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정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국회 야당 당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 현장에 수없이 나와서 분위기를 잡아줬고, 그리고 박원순, 이재명 전부 다 이게 세월호 배지 달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몰려 나와서 그 집회의 바람을 잡아줬습니다. 그 사회적 여론이 싹 끌어오를 때 국회에서 청문회니 뭐니 하고 바람을 잡았어요. 결국은 전 국민이 그래 맞아, 촛불집회 얘기 맞아, 이런 식으로 호도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와 모여라 가자 이래 가지고는 밀고 가는 힘은 있겠지만 얻고자 하는 결과는 못 얻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통합 집회를 통해서 예전에 모였던 태극기 세력이 다시 모이면 이번에는 언론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때 유일하게 해서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신문 절도운동이었어요. 조선일보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고 일반 신문사들도 야 태극기 집회를 너무 무시하다가니 큰일 나겠구나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몇 달을 지금 쭉 돌고 상황을 보니까 다시 언론이 약간 긴장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통합 집회가 또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언론이 됐든 타겟을 삼아서 한 번쯤은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아마 지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정모 기자가 얼마 전에 태극기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형태대로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진실적으로 보도했는데 내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한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한들 네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위에서 아니라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이게 내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걸 기사에 인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언론이 왜 그렇게 했고, 네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고, 이런 걸 쭉 했어요. 우리가 왜 절도운동했고, 너가 절도운동해서 방사인 그 간부들 못 알아보고 큰일 났다. 조선일보 이러다가 큰일 났겠다. 확실한 건 아닌데, 조선일보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방만 더 문제를 똑같이 절도운동 들어가면 조선일보 기자들 월급이 반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한 건 뭐고 실패한 건 뭐냐? 성공은 아까 말씀대로 사람 제대로 모아진 게 성공한 거고 절도운동이라도 했던 게 성공한 거고 나머지는 다 실패입니다. 너무 대책 없이 무대뽀로 갔던 게 아닌가. 물론 뭐 주최 측에서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사회자로서 제 3자 입장에서 만약 본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주최 측에서 보고 그거 아닌데 뭐 저한테 뭐 항의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태극기 집회 동력은 3월 10일 그날 폭력 사태 때문에 정강래 씨하고 저하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바람이 빠졌다고 이 정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나왔는데 활동폭을 넓힐 수 없는 족쇄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게 참 애매해요.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동작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어느 자리는 안 서야 되고, 이런 것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란 건, 기존에 그 수많은 군중을 흔들었던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카리스마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다시 심어주면 갈라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한쪽으로 응집력 있게 모일 수가 있겠다.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떤 경우가 됐든지 전문 조직들을 만들어서
실패를 하지 않는 이런 집회. 그렇다고 뭐 폭력 집회가 아니고요. 다양한 그 집회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요구가 먹혀들고 그 요구가 현실로 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매뉴얼을 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나이 드신 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투쟁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수의 젊은 조직은 자본이 없습니다. 몇 명 모여서 얘기하고 흩어지고 이런 수준이지, 지금 현재 대규모 이 태극 집회를 이끌 수 있는, 물론 이제 리더자들은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어른들처럼 어디 가서 자본 좀 뭐 좀 대십시오 이래서 그 집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 아니다. 지금 여기서 보수 집회를 30대, 40대 여기가 기수가 돼서 못 가면 우리는 아마 보수가 없어질 때까지 집회 나오셔야 됩니다. 100세대도 나오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굳이 안 나오고 뒤에서 응원만 해도 그 집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어버이연합의 목줄을 걸머쥐고 정경련으로부터 보수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라인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주는 돈으로 매일 데모를 할 수 있고 그 돈 받아서 하부 조직 만들 수도 있고 외곽 조직 만들 수 있고 다 이런 경우를 거쳐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에 서울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16억,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신대 협의회 국가가 주는 돈이 35억인가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하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그 단체가 하부 뭐라 그러죠? 그 단위조합 형태의 그 노조로부터 받아들인 이 돈이 이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KBS다, MBC다 이런 노조가 둘로 분리돼서 매 정권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공공노조들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그 액수를 우리가 왜 줘야 되느냐? 깎아라, 안 된다 이러다가 결국 민주노총을 탈퇴를 해서 지금까지 연맹을 해오다 이 정부 들어서 결국은 반대가 됐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4,500명의 노조원이 이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안쪽일 겁니다. 그게 다 넘어갔어요. 좀 있으면 다 넘어가야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럼 보수가 뭘 했느냐? 이제는 집회를 마구잡이 그냥 그 어디 모여서 태극기만 흔들 게 아니다. 팩트 싸움을 했나? 팩트 싸움을. KBS가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거나 MBC가 태극기 집회를 깔아뭉개거나 채널들이 태극기 집회를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방송을 상대로 우리가 흔들어야 되겠죠. 이제 찾아가서 보는 앞에서 흔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매일 대한모이다 어디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흔들어 봐야 그 방송은 더 쉽습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이래요. 나쁜 것만 찾아다니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충분히 조작도 가능해요. 이렇게 나왔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 들어본 걸로 얘기해본다 그냥. 충분히 폄하하고 편파 보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돼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앞으로는 적어도 한두 곳의 언론 정도는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진실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진실 보도를 하는 그 경우를 봤을 때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얻는 건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아까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을 얼마나 짜가지고 기업들이 이거 지원 잘 못합니다.
만약에 태극기 집회에 누가 얼마 정도 지원했다 소문 들리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세무조 들어가고 골치 아픕니다 그냥. 그러니까 못해요.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중견기업 정도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태극기 집회가 순수성이 있고 그래도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집회다 이러면 옆에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거의 안 도와줍니다. 그럼 안 도와준다고 그냥 버리고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나라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무작위로 그냥 뭐 가서 뭐것만 깔아놓고 뭐 돈 걷어서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누가 닦았을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간에 아주 정예화시켜서 그 사람들의 10,000원씩 모아진 돈으로도 충분히 집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바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역할을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야 우리 보면 하라 그러자 아니죠.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면 그 밑은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통합 집회를 하면 언론이 예전처럼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집회를 흔들면서 그 순수성이나 집회에 더 이상의 잘못된 점을 꺼내서 부각시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태극기 집회가 나왔을 때 언론에 선후배들하고 물어보면 이거는 박사모 집회로 몰고 가라. 그래서 아마 처음 보도될 때는 태극기 집회가 무슨 박사모에 박바에 막 이런 식으로 몰고 나왔어요. 항의를 했죠. 내가 정강식 이 박사모 아니라고 언론 인터뷰할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박사모 일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서니까 쓸 게 없으니까 되면 노인들만 나오는 집회. 박바, 털딱, 노땅,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도 가끔은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것도 항의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태극기 집회를 음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누구 뭐 인터뷰하는데 얼굴도 일 가려가지고 뭐 나오면 15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이래가지고 인터뷰 그 국민들은 돈 주고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기자나무 새끼들이 수치 계산만 해봐도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걸 가지고 아니 한 사람에 10만 원 주면 관중이 100만 명 나오면 그 돈을 삼성도 안 되죠. 그걸 3년 동안 때려보면 삼성 한 10개는 있어야 돼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언론 풀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도 알고 우리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대로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많은 기획자들이 새로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 A 방식, B 방식, C 방식, D 방식 이런 게 있다. 아마 그런 이제 싱크탱크 형태를 이제 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것만 연구하고 또 성격상 앞에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들을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조직이 좀 세밀화되고 조직이 훈련되고 조직이 전문화되는 이런 방식대로 태극기 집회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앞장서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제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만나봐 뭐 이런 식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역할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 나오면 옛날로 원상태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일이 제가 그게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이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못 나가서 요건 얻어먹더라도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수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집회 여러 번 나가봐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요즘 조금씩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 20대, 30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지 잘난 좌파라도 아무리 촛불을 들고 그걸 내가 잘 들었다고 옹호를 했던 아이들도 결국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먹고 살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기 우리 서울대 학생이 계시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젊은 세대들의 실망 이게 상당수 SNS를 듣고 있다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이게 촛불 들고 그때 갔을 때는 이랬더니 이거 정권 그냥 뒤집었는데 이런 데만 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데는 이게 등한시하고 있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진덕하지 못한다는 게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그 정보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쪽에는 상당히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 처음에 포퓰리즘식으로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막 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래가 이게 베네수엘라도 깨지고 뭐 선진국에 포퓰리즘 했던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다 깨지는구나.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했는데 제도 한번 잘못 적용시키니까 바로 이런 문제 생겨. 오늘 소상공인들 나와서 뭐 하는 거 봤는데 아직 그래도 우리 옛날 수준을 면치 못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게 목숨에 많이 달려있다 이러면 사실은 저런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조직들이에요. 이판 사파에도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제 수락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철학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부는 지금 현재 남북 통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촛불 이외의 국민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천대받고 사는 건 괜찮은데 천대받고 살아서 우리한테 오는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잘못 운영되고 잘못 가면 결국은 피해자는 전체 다 한데 이거 보고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청년을 규합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아니면 누가 리더자가 만들어서 물려주면 됩니다. 그냥. 왜냐 이러면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희들도 자본들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의 새로운 테크닉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얘기를 여러 번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방식 아니고요. 다른 방식들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태극기 집회는 이게 잘못됐는데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섞여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따로따로 하다가 뭉치는 방법 이렇게 좀 우리보다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머리가 이제 좋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형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오늘 먹고 싫어서 이래 나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이거 우리가 너무 빨리 그냥 뭐 만들어줬더니 이런 불상사가 생겨 준비 안 된 아마추어적 정치가 낳는 폐단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안에서나 밖에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맨날 며칠 나와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아픈 고통을 같이 하느냐? 알아? 좌파들이 할 짓 없이 나왔죠. 이런다고요. 너희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가서 물어봐라. 그분들은 6.25 전쟁과 월남전과 우리나라의 아주 안 좋은 역사만 몸으로 오롯이 견뎌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사나 공짜만 나와도 그리고 전쟁 젖자만 나와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네가 만약에 오늘 전쟁을 겪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전쟁 또 터진다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게 물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탁월하신 지도력은 있었겠지만 거기에 한 사람도 보완해주지 않고 그분들의 지도력에 모두가 하나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어른들이 그걸 보고도 발전 못 시키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실수 때문에 또다시 예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다.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 전쟁 안 터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너가 스스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데 이제 많이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저 소상공인들 전에 나와가지고 뭐 하겠나 이랬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럽니다. 이제 앞으로 태극기 안 들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쏘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이래서 밖으로 몰려 나오면 태극기 집회는 굳이 모여서 안 들어도 됩니다. 태극기 딱 집어넣고 설렁설렁 와서 머리수만 채워줘도 앞에서 행동을 할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리고 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아직 뭐 얼마 안 됐네. 좀 돼야 되죠. 토론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 예, 그럼 요것만 할게요. 지금 아마 이제 좌파로부터 그리고 또 태극기를 들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그 같은 보수끼리도 왜 그렇게 태극기만 들고 나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때에 따라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중에 나를 속이고도 뭐 가면을 쓰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가서 하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태극기를 들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태극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태극기 아닌 다른 걸 들 수 있다. 이래서 태극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많은 세력들도 끌어모아야 된다. 아마 그런 변화는 지금 일부에서 시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같은 깃발도 태극기가 아닌 누구가 봐도 거부감이 없는 아마 이런 거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많은 조직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중간에 서서 천편일률적으로 현수막이다, 피켓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이 잘한 건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그거 하나 들면 계속 그걸로 가다가 뭔가 좀 약하다 싶으면 금방 바꿉니다. 이게 거기 그 민노총 그 서류에 보면 단어 문장 하나 가지고도 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합니다. 야, 박근혜 퇴진 운동 이게 좋느냐? 아니야. 박근혜 아웃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걸 꺼내서 그걸 현장에 접목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꿉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뭐 들고 있거나 안 들고 있거나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앞으로 이제 태극기 집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도 양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폭력 집회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아마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한나라당을 보면 진짜 막 빨리 없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가천선을 해서 태극기 집회와 손을 잡고 우리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고 너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다. 애국당 뭐 어떤 괜찮습니다. 보수가 보수를 보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저 애국당 가서 태극기 한번 흔들어보고 싶다면 그거 가면 되는 거고 국본에 가서 한번 흔들어보고 싶다 이러면 일파만파 가면 돼요. 그런데 왜 니 거기 가냐 막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애국당 정당이라면 정강 정책에 맞는 정당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를 흔드는 그 애국당 세력에 버금가는 정당의 파워도 있어요. 단지 이제 조은진 의원이 보니까 국회에서 그날 3월 10일 벌어졌던 그 태극기 사고 이걸 따져 묻더라고요. 민감령 청장한테. 그래 저렇게 누구를 떠나서 어떤 당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는 전폭 지휘를 보내야 돼요. 왜냐 이러면 그 3월 10일 날 벌어진 모든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차를 박았던 그 문제는 이미 무죄가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자료도 다 보내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디스커션해서
잘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하던 작은 물고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이 원고도 준비는 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절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중구난방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거기에서 1년 7일 있으면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집회에 제가 사회도 받고요. 그 사회 본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봤는데 그래 이래 좋은 경험을 내가 이제 내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알려주고 나 같은 이런 피해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가보니까 A, B, C, D, E가 있더라. 이걸 잘 섭렵해서 앞에서 사회를 보거나 아마 주체자가 됐을 때 이렇게 끌고 가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제 직접 피해를 당한 선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만 가공하고 잘만 탄탄하게 엮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많은 기획자들이 지금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장담컨대 아마 내년쯤 되면 제 어르신들은 집에서 편히 TV로 태극기 집회를 볼 수 있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